향가에 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거주 동포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새로 발견된 신라향가 비형랑가 편입니다. 풀이 결과 우리가 몰랐던 역사가 쏟아져 나왔으며 중요한 과제를 던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신라향가는 삼국유사에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국유사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유사 속에 있는 향가는 역사의 사료라고 할 것입니다. 삼국유사의 저자이신 이른스님께서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향가를 책 속에 수록해 놓았지 노래 그 자체를 소개하기 위해서 수록해 놓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 속의 향가를 해독할 때는 그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가 이 점이 반드시 추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삼국유사 속의 향가를 노래로만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해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연구자들은 향가를 해독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추적은 매우 소홀히 해오거나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새로 발견된 향가인 비형랑가를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비형, 사람 이름입니다. 비형랑, 화랑할 때 랑입니다. 비형랑가를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형랑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새로 신라향가 11곡을 발견한 논문을 통해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비형랑가를 해독함에 있어서도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역사 사료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추적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추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를 연대기 순으로 본다면은 연도 순서로 본다면은 최초의 향가, 삼국유사에 수록된 최초의 향가는 구지가입니다. 가락국의 구지가입니다. 구지가는 서기 42년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실린 작품이 뭐냐? 신라 진평왕 때의 향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 서동요이고 세 번째 작품이 서동요와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비형랑가입니다. 구지가가 만들어지고 진평왕 때의 향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550여 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습니다. 향가의 암흑기라고 할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신라는 경주 일원의 자그마한 소국에서 일어나서 남쪽으로는 가야를 통합했고 동해 쪽으로는 원산 북쪽까지 쭉 올라가서 황초령, 마울령비가 세계진국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령을 넘어서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대대적 영토 확장은 주로 정복군주라고 불리는 신라의 진흥왕이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비형랑가에는 진흥왕을 귀신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진흥왕이 사망하였습니다. 진흥왕의 뒤를 이어서 진지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 올랐습니다. 진지왕은 진흥왕의
두 아들 중 차남이었습니다. 그림을 봐주시죠. 왼쪽에 큰아들이 동륜이고 25대 진흥왕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동륜이 아버지 진흥왕 사망 전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차남이었던 진지왕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비형랑가와 관련된 내용은 삼국유사의 도하녀 비형랑조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배경 기록의 내용을 골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왕은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정난 황음, 정치를 어지럽히고 황음하다 이런 이유로 그만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쫓겨나고 만 것이죠. 그러나 비형랑가의 작자는 진지왕이 여자를 좋아하였다는 사실을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정난 황음으로 폐위된 진지왕을 성스러운 황제, 이러한 성제라고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정난 황음, 이 두 가지 중에서 황음을 오히려 미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진지왕이 폐위되기 직전, 왕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일 하나를 벌립니다. 그때 도하랑이라고 불리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지왕은 그 여인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강제로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던 도하랑은 왕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절대 응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어쨌든 진지왕은 남편이 없다면은 자신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도하랑의 답변을 듣고서야 그녀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얼마 안 있어 진지왕은 그만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도하랑의 남편도 그 후 2년 후에 581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도하랑의 남편이 죽은 지 열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진지왕의 혼이 도하랑의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 자신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하랑은 진지왕 혼의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형랑을 낳았습니다.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비형랑은 582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사진은 신라의 진지왕릉으로 지은 진지왕릉이 되겠습니다. 진지왕은 남편이 있는 여염집의 여자를 탐내다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죽은 뒤에 혼이 되어서까지 그 여자를 차지하였고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비형랑이죠. 교접 상대의 신분, 귀천의 신분도 따지지 않았고 결혼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았고 생사도 따지지 않는 지독한 성적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황음하다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진지왕이 폐위되었습니다. 누가 황위를 이었을까요? 그 뒤를 이어 26대 진평왕이 즉위합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진평왕이 폐위되고 나니까 진지왕의 형 동륜의 아들인 진평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진평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찍 죽은 형 동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평왕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뒤에 비형랑이라는 자기의 비형랑이 출생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비형랑을 궁으로 데려와서 길렀습니다. 그가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평왕은 비형랑이 15세가 되니까 집사 벼슬을 주었습니다. 잘 챙기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비영랑가는 596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표를 봐주십시오. 저기 진지영 폐위되고 남평인이 사망한 후 2년 후 임신기간 1년 집사 벼슬이 15세 이걸 계산하면 596년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연도가 됩니다. 비영랑은 궁에서 자라면서 밤마다 월성의 성벽을 넘어 황천 위로 귀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가서 무엇인가를 빌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월성의 사진입니다. 여기 비영랑이 여기서 자라면서 여기서 담을 성벽을 뛰어넘어서 황천이라는 곳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빌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진평왕은 비영랑이 어디로 가서 뭔가를 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신을 위해 뭘 빌고 있다, 이 내용을 알고 비영랑을 아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진평왕은 비영랑에게 말합니다. 야, 그 귀신들한테 큰 도랑에다 다리를 놓아보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귀신들이 용한지 안 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비영랑은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 강을 건너는 큰 다리를 놓았습니다. 귀신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평왕은 귀신들이 용하다는 것을 알고 귀신 중에서 조종의 일을 보호자 할 만한 돌만한 이가 있는지 비영에게 추천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영랑이가 길다리라는 귀신을 추천했습니다. 진평왕은 그 길달을 아들이 없던 각간 임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길달이 조정에 와서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임종이라는 고유명사가 가진 뜻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임종은요, 임자는 숲림 또는 임금림으로 뜻이 그렇습니다. 종은 우리로 마루, 적장자, 우리로 종갓집 할 때 종이지요. 그 적장자 종입니다. 여기에 이 뜻을 풀어본다면 숲의 나무와 같이 많은 적장자 또는 왕위를 이어나갈 장자, 이런 뜻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평왕은 아들이 없던 임종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낸 뜻도 왕위를 이어나갈 장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달은 왕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천지 신명에게 비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종은 고유명사법으로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가져온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크게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길달이 여우로 둔갑하여 달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달의 본 모습은 여우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비영은 다른 귀신들,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다른 귀신들을 시켜서 여우를 붙잡아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맡은 임무에 소홀하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우를 죽이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안 다른 귀신들이 이제 비영랑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귀신들이 모두가 달아나 버렸다. 이 사실은 비영랑이 이제 귀신들을 부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진평왕의 아들 얻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귀신들이 없으니까 그 재주를 부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비영랑은 콧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 비자는 코 비자이고 형자는 몽둥이 형입니다. 여우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니까, 그리고 귀신들이 달아나니까
비형랑이 눈물 콧물 흘리며 울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형랑은 작전이 실패, 다시 말씀드려서 진평왕에게 아들을 낳도록 해주겠다는 계획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한탄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진평왕은 아들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진평왕에게는 딸만 셋이 있지 아들이 없습니다. 세 딸은 위로부터 선덕공주, 천명공주, 선화공주가 되겠습니다. 선화공주는 서동요에 나오는 공주지요. 길딸은 진평왕이 아들을 낳도록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맡기면서 비형랑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형랑가를 새로 풀이해 보면은 그 향가를 지은 목적이 진평왕이 진지왕처럼 여자를 좋아하게 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내용의 작품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형랑가는 진평왕이 진지왕처럼, 아까 황음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평왕이 진지왕처럼 여자를 좋아하게 하여서 후손을 보도록 해주십시오. 딸들은 이미 셋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들을 낳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내용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비형랑가가 향가인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삼국유사 속에 실린 한시로만 알아왔습니다. 오원시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향가 제작법으로 확인해 보았더니 향가로 밝혀집니다. 비형랑가는 향가의 문자 모두가 뜻글자였습니다. 향가 문장은 노랫말 플러스 보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랫말은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작품이 이러한 향가 제작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작품은 향가다. 이렇게 제가 목이 터지도록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법칙에 맞으니 비형랑가는 향가인 것입니다. 이제 비형랑가를 풀어보겠습니다. 원문입니다. 모두가 5자씩 4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풀이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향가 연구자들이 푼 것이 아니고 삼국유사 연구자들이 푼 것입니다. 왜 그랬냐? 향가 연구자들은 이 작품이 향가인 줄도 몰랐어요. 옥구라 신빼이도 몰랐고 양주동 박사님께서도 몰랐고 그 이후 어느 연구자도 이 작품이 향가인 줄을 몰랐습니다. 자, 제가 이 향가 제작법으로 푼 이 작품을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향가 연구자들이 푼 내용을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스러운 제왕의 홀령이 아들을 낳았으니 비형랑의 집이 이곳이라네. 날고 뛰는 온갖 귀신들아 이곳에 머물지 말지어다. 근데 사실 이것은 풀어놨다고는 하는데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풀이들입니다. 원문의 한자가 이 한시로 본다면 엉망진창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하죠.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삼국유사 연구자들은 그런 걸 따지지도 않습니다. 대충 비슷하게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향가 제작법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향가 제작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성제 혼이 낳은 아들 비형랑이 밤마다 월성의 성벽을 넘어 집에서 정자로가 빌고 있다네. 날고 뛰는 귀신의 무리들아 대를 이어 호색하니 진평왕에게 머무르게 해다오. 다시 낭송해 드릴게요. 정확한 풀이입니다. 성제 혼이 낳은 아들
비영랑이 밤마다 월성의 성벽을 넘어 집에서 정자루가 빌고 있다네. 날고 뛰는 귀신의 무리들아, 대를 이어 호색함이 진평왕에게 머무르게 해다오. 자, 이걸 한번 구절별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구절, 성제 혼생자. 진지왕을 여기서 성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황음에서 정난 황음에서 쫓겨났다고 했는데 황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왕을 성제라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좋아함이 존경스러울 정도라서 아마도 성제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절입니다. 비영랑이 밤마다 월성의 성벽을 넘어 집에서 정자루가 빌고 있다네. 여기에서 실은 월성 궁에 있는 집을 말하고 정자는 뭐냐? 황천 위에 있는 정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묻는다면 이것은 배경 기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영랑이 월성을 날아 넘어서 서쪽 황천 언덕에 가서 귀신들을 거느리고 놀았다. 이 말을 그대로 이분들이 써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경 기록으로 이 구절을 해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가 연구자들은 배경 기록도 따져보지도 않고 대충 비슷하게만 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구절입니다. 날고 뛰는 귀신의 무리들아. 여기에서 이제 제자 가운데 빨간 글씨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가 바로 보원입니다. 무슨 이 제자냐? 김치저라는 뜻입니다. 김치를 제수로 바치라, 이런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이 제자가 그런 보원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날다 뛰다. 빛이 귀중, 귀신의 무리중, 귀신의 무리. 그냥 그대로 해독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분들은 제도 무리, 뒤에 중도 무리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아무것도 구분도 안 하고 그냥 해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구절입니다. 대를 이어 병이 머무르게 해다오. 이 구절에서 모류를 보십시오. 세 번째, 네 번째 글자입니다. 이 모류는 나물모 머무르다 류입니다. 여기 나물이 오랫동안 머무르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물로 된 제수를 오래도록 차려놓으라. 이런 뜻을 가진 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원을 또 빼버리죠. 그러면은 차, 처, 정 이 세 글자가 남습니다. 이 차라는 것은 향가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대를 잇는 발자국, 이런 대를 잇는 발자국 차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처는 병알타 처입니다. 초용할 때 처자 여러 번 나오죠. 정은 정거장, 정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를 이어서 병이 정지하게 해달라. 누구에게? 여기 진평왕에게. 그러면 왜 대를 잇느냐? 저분이 진지왕이 황음에 있지 않습니까? 황음한 분이 말하면 작은 아버지거든요. 그게 작은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대를 이어서 그게 바로 차입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나오지요. 대를 이어서 병이, 어떤 병이? 황음한 병이, 여자를 좋아하는 병이, 호색증이 어떻게 해라? 정거장할 때 머무르다 정입니다. 이것도 머물러다오. 누구에게? 진평왕에게. 다시 말해서 진평왕이 여자를 좀 작은아버지처럼 여자를 좋아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평왕이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아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딸만 셋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제발 좀 여자를 좋아하셔서 작은아버지처럼 좀 여자를 좋아해서 아들을 좀 낳아주세요. 그래야 다음 왕위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뜻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법칙이 다 들어맞았다고 했죠. 근데 이 향가가 고유명사법에도 딱 들어맞습니다. 보시죠. 황천이라는 것이 황천이라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황천은 무엇을 뜻하느냐? 주색에 빠지다 황.
천은 끊임없이 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색에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황천은 우리가 말하는 저승을 뜻하는 누를 황자의 샘천자, 그 황천이 아니고 주색에 끊임없이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뜻의 고유명사였던 것입니다. 자, 비영난가를 풀어보니까 이제 당시에 우리는 정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진평왕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평왕이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은 이것을 걱정해서 숙부였던 진지왕의 호색 증상이 조카 진평왕에게 대를 이어서 내려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들도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지왕의 아들 비영난까지도 궁의 성벽을 넘어 용하다는 여러 귀신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가서 황천 위에 있는 정자에 가서 우리 사촌 형님에게 아들이 생기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 길딸한테 왕이 데려오니까 귀신 길딸한테 특수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특수 임무가 바로 진평왕에게 아들을 생기게 해라, 이러한 특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영난가가 만들어집니다. 작품의 내용으로 따져보면 동시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길딸이 말을 듣지 않고 진평왕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임무를 주었음에도 길딸은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여우로 둔갑한 다음에 달아납니다. 이래서 비영난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기껏 천거를 했는데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를 몽둥이로 때려 죽입니다. 그러자 비영난과 함께 여러 귀신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놀라서 이제 비영난의 이름만 듣고도 무서워서 모두가 도망가 버립니다. 자, 비영난은 자신이 한 게 아니고 귀신들을 시켜서 진평왕에게 아들이 태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귀신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영난은 무력화된 것입니다. 진평왕의 아들 낳기 작전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진평왕에게 후손을 낳게 해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난은 눈물 콧물 흘리며 울었던 것입니다. 자, 이 작품은 이와 같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비영난가가 품고 있던 그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가? 제가 시작하면서 말했지요. 삼국 유사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향가는 역사 사료이다. 그럼 그 역사 사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과연 비영난가는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쉽사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석된 내용을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아주 의미가 큰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삼국유사 속의 향가들을 저기 하나하나 작품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높은 데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내려다보면은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그룹은 여인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 향가입니다. 선화공주가 나오는 서동요, 요석공주가 나오는 요석공주가, 수로부인이 나오는 해가와 헌화가 모두 남녀 관계를 의미하는 향가들입니다. 또 한 그룹은 화랑도와 관련된 향가들입니다. 해성가, 모죽지랑가, 찬기파랑가,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라의 쇠망, 신라의 쇠망과 관련된 향가들입니다. 도솔가, 안민가, 처용가 이것들이 바로 신라의 쇠망과 관련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님께서는 비형랑가를 아주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서동요의 바로 다음에 둘을 착 붙여서 배열해 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서동요도 선화공주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싹 드러내서 가르치는 것을 잘 하시는 공주님이다. 남녀 관계에 대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영랑가는 뭐냐? 진지왕하고 도화랑의 남녀 관계입니다. 무엇인가가 좀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짙은 안개 속의 실루엣처럼 어른하기만 하지 구체적으로 이게 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예를 먹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향가 해독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향가 해독법에 대한 책을 한 권 쓰기도 합니다. 그 중에 고유명사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유명사법이란 무엇이냐? 고유명사가 가진 한자의 뜻을 풀어서 향가의 제작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고급 기법이 있습니다. 역추적법입니다.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역추적법입니다. 오늘은 역추적법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이 역추적법으로 비형랑가의 의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향가는 팔색조처럼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향가의 한자를 어떤 의미로 해독하느냐? 향가의 한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뜻을 여러 개의 뜻 중에 어떤 의미로 푸느냐에 따라서 향가가 전혀 다르게 해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신명은 향가 작자의 제작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기 나름으로 향가를 풀이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가는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가진 노래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노래입니다. 향가의 이런 성격에 입각해서 향가를 풀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가로 인해서 향가가 어떤 사실이 역사적으로 일으켰고 일어났는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이 향가의 한자들은 이런 뜻으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역추적해서 향가를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역추적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향가가 있어요. 도저히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향가가 역사를 바꾼다. 이런 힘을 가진 노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향가가 나온 뒤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을 보고서 그렇다면은 이 향가의 의도는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도록 한 작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추적해서 이 작품은 이렇게 풀릴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그 작품을 풀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추적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비형랑가가 만들어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그 중에서도 이런 스님이 남녀관계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배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자, 남녀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한번 역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걸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향가는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노래다. 이러한 향가의 성격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혹시 이 비형랑가가 또는 향가가 역사를 움직였을 수도 있거든요. 비형랑가는 596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596년에 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596년경 비영랑가가 만들어진 직후인 602년에 백제와 신라 간에 대규모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신라 선화공주하고 백제 무왕 간에 혼인동맹이 파탄났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동요가 파탄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서동요는 두 사람을 붙이려는 작품이었죠. 그런데 이 작품 비영랑가는 이 비영랑가가 혹시 선화공주와 무왕의 사이를 파탄내지 아니했을까? 혹시 이것이 비영랑가가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추적법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끝으로 해서 신라 왕실에서는 성골 혈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골 출신이 왕이 됩니다. 김춘추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됩니다. 혹시 성골 혈통이 끝나는 게, 단절되는 게 비영랑가가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역사적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든 역사적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비영랑가를 새로 해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역추적해서 향가를 해독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향가는 팔색조와 같은 뜻이 있을 수 있다. 혹시 팔색조와 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한번 다시 구절구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역추적법인 것입니다.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성제 혼이 낳은 아들. 제가 아무리 이건 뜯어봐도요, 다른 뜻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두째 구절로 가겠습니다. 비영랑이 밤마다 월성의 성벽을 넘어 집에서 정자로가 빌고 있다네. 이건 역시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날고 뛰어라. 김치 다루는 진흥왕의 손녀들아. 아까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죠. 날고 뛰는 귀신의 무리들 뭐 이런 뜻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귀중을 진흥왕, 여기서 봐주십시오. 끝에 두자 귀중을 진흥왕의 후손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귀신 귀자 무리중이니까 후손들로 풀 수가 있어요. 그 귀자라는 건 진흥왕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귀중. 여기서 제자를 앞에서는 김치저로 보았어요. 여기서는 그 보원으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노랫말로 보자라는 겁니다. 김치를 다루는 귀신의, 즉 진흥왕의 후손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치를 다루는 진흥왕의 후손들이니까 뭐겠어요? 진흥왕의 손녀 공주들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이 맞으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진흥왕이 당대에 귀신으로 불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귀신의 후손들을 하니까 귀신의 후손들이 누구냐면은 공주들이니까 진흥왕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진흥왕이 과연 귀신으로 불릴 수 있었겠느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진흥왕은 고구려를 아주 제압하고 백제를 완전히 제압하고 가야까지도 다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왕이죠. 신라인들 입장에서는 또는 그 상대 국가의 입장에서는 진흥왕을 완전히 귀신 같다고 불렀을 것입니다. 넷째 구절을 한번 봐보시죠. 이것도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대를 이어서 호색함을 멈추게 해다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 정이라는 함자를 봐주십시오. 원래 앞에 우리가 풀 때는 정거장 할 때 머무르게 하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머무르게 하다로 풀지 않고 멈추게 하다, 멈추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와서 그 앞에 오지 않고 스톱해라, 멈추어라, 이런 뜻으로 해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자의 뜻으로 보아서 호색하는 병이 머무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호색하는 병을 없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해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진흥왕의 손녀 공주들로부터 들에게 남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작품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혹시 천지신명이 비영난가를 이런 공주들에게서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게 해주세요, 오직 공주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정지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알아듣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공주들에게서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버려 얼음장 같은 여인이 되게 했다. 이것은 저주의 향가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결과를 보고 거꾸로 보아서 향가를 해독해내는 이런 식의 풀이법을 역추적법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만일에 어떤 현상을 보고 역추적법에 의해서 향가를 풀이했더니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천지신명이 향가를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향가 해독법은 대담한 가설입니다. 물론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이 맞다면 비영난가는 엄청난 사태를 불러온 작품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영가는 이러한 해독, 지금 제가 한 해독이 맞다고 한다면 비영난가는 엄청난 사태를 불러온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라 왕실의 진흥왕의 손녀 공주들이 대를 이어서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빵점이고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은 싸늘한 성녀들이고 이랬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흥왕의 손녀 공주들은 이성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왜? 비영난가에 의해서. 남자라고 한다면 송충이 보듯 하였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자가 후손을 볼 수 있겠어요? 천지신명이 팔색조같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향가의 뜻 중에서 작자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향가를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신라 공주님들에게 갑자기 큰 난리 불수가 납니다. 비영난가는 공주님들에게는 저주의 향가였던 것입니다. 서동요 이야기도 그중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백제무왕 서동에게 시집가서 섹스를 가르치면서 남녀 교접을 가르치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있던 소나공주가 갑자기 친정에서 만들어진, 친정 신라에서 만들어진 비영난가 때문에, 비영난가의 효과에 의해서 갑자기 성적인 흥미를 잃어버리고 남편 옆에 가려고도 가지 않으려고 하게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왕과의 사이가 돌연 나빠졌고 향가가 비영난가가 나오게 되니까 완전히 이상한 일들이 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소나공주는 친정으로 가버렸을 겁니다. 왜? 보기 싫은 남자가 있으니까요. 공주는 완전히 얼음이 싸늘해졌어요. 무왕이 완전히 송충이처럼 보였어요. 친정으로 가버렸고 아버지 진평왕이 그래 친정으로 돌아와라 했겠죠. 무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멀쩡하던 소나공주를 아버지가 데려가 버리고
선화공주는 자기를 죽일 듯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배신당하는 느낌 들었겠죠. 무왕이 신라를 602년 공격합니다. 남원에 있는 암학성이라는 성입니다. 몇만 명을 동원합니다. 선화공주는 또 아시다시피 진흥왕의 증손녀였습니다. 아까 말했죠. 진흥왕의 귀신 같은 진흥왕의 손녀 딸들에게 그 사랑의 감정을 빼앗아 주세요. 완전히 그 말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은 선화공주의 언니인 선덕여왕은 어떠냐? 선덕여왕도 성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성적으로 보통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우선 그건 내가 다음 강의에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녀의 한 가지 예만 드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음갈문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이에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음갈문왕을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면요. 음은 마시다 음입니다. 갈문왕은 그냥 직책이고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은 남편과 아마도 방을 같이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갈문왕은 술이나 마시며 지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당나라까지 소문이 났어요. 선덕여왕이 우리로 말하면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게. 당나라 황제가 벌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모란꽃 그림을 그려서 선덕여왕에게 보냅니다. 선덕여왕이 나를 놀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덕여왕은 여자도 아니다. 이러한 뜻을 담았던 것입니다. 선덕여왕 역시 진흥왕의 증손녀입니다. 또 진덕여왕은 아예 시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진덕여왕 역시 진흥왕의 증손녀였습니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이 얼음장같이 참 마음으로 인해서 신라 왕실에서는 후손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골의 혈통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선덕여왕이 사망하니까 진덕여왕이 있고 진덕여왕이 사망하면은 또 다른 성골이 의외할 텐데 성골이 끝나버리니까 진골인 김춘추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신라 왕위 승계의 법도까지 붕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평왕에게 아들을 낳아달라고 했던 비영난가가 뜻하지도 않게 엄청난 정반대의 역사적 변화를 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향가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찾다가 비영난가가 가진 역사적 깊은 뜻을 저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제와의 전쟁을 불러오는 시작점이 바로 비영난가였고 신라 왕통 계승의 혈통 변화를 불러온 것도 비영난가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 영화 같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비영난과 백제와의 전쟁 발발, 삼국유사에 실린 선덕여왕 직위삼사 이야기, 또 그와 연관된 지귀가라는 향가, 요석공주의 향가, 헌화가와 해가 등등등 이런 일련의 모든 기록들이 역추적대에서 찾아낸 비영난과 풀이와 아주 맥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련 스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그 의도에 따라서 삼국유사를 집필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런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련 스님께서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써놓고는 그 삼국유사에 뭐라고 또 써놓았느냐? 기편이라고 해놨습니다. 기하고 이상하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삼국유사 배우시면서 기라고 한 내용 중에 여러분께서 하기에 기라고 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기가 아닐까요? 기? 혹시
삼국유사의 기사관이, 춘추필법이 아닌 기사관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같은 편찬 기준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향가가 이러한 기이한 변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요? 다빈치 코드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들 속에서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추적하다가 기독교의 역사를 바꿀 비밀과 마주치게 된다. 이러한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만일 저의 이러한 대담한 가정과 풀이가 맞는다고 한다면 향가 속에 우리의 역사를 뒤바꿀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숨겨진 이 비밀을 향가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가 코드를 풀어가면서, 디코딩이라고 하죠. 향가 코드를 풀어가면서 이러한 저희의 가설과 대담한 풀이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입증해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비영란과 저주의 향가가 불러온 선덕여왕의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선덕여왕은 비극의 여인이었습니다. 흥미진진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전개될 것입니다. 향가의 번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구독자 1000이 돌파했습니다. 솔직히 1000명만 해도 입문하긴 이 향가 구독자로서는 정말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구독자가 있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김영애 TV에 대한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